해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하이데거의 사유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오랜만에 하이데거 단편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 예도TV 하이데거 1차 자료 강의 거의 3분의 1 끝내놨죠. 그죠? 존재와 시간. 그것 말고 하이데거 단편 강좌라는 목록이 있어요. 하이데거의 철학적 사유를 한 강좌 안에 한 주제를 갖고 풀어낸 그런 강의들이 22개, 오늘이 23번째인 것 같은데 참조하셔요. 이런 강의도 중요하겠죠. 그죠? 하이데거의 전반적인 어떤 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오늘의 주제는 하이데거는 왜 프리드리히 니체를 형이상하게 마지막 완성자라고 했을까? 서구 형이상하게 마지막 완성자 프리드리히 니체. 사람들이 이제 니체만큼 서구 형이상학을 해체하다가 철학을 마감한 철학자가 없는데 어떻게 니체가 서구 형이상학의 정점이요 완성자일 수 있을까? 하이데거는 자기가 신학에서 철학으로 방향을 돌 때부터 이미 신학 공부를 하는 시절부터도 니체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니체는 아주 초기부터 연구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6년도 에서 46년까지 니체 1, 2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됐죠. 그죠? 이게 하이데거 전집에 6권에 나와, 여러분. 하이데거 전집이 100권이 넘어, 여러분. 그걸 다 살려고 하면, 다 읽지도 못하지만은, 다 살려고 하면 기둥뿌리를 뽑아야 돼요. 책 한 권 사는데 뭐, 응? 배송비까지 치면 10만원 뭐 이렇게 들거든. 물론 PDF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요, 대부분은 나와 있지 않죠. 당연히 판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또 어떻게 찾다 보면 또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특히 대학교에서 어떤 이런 철학자들의 원문들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데가 또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6권의 니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철학적 연구가 니체라는 제목으로 1, 2권으로 나누어져서 하이데거 전집 6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권의 제목이 홀츠베그의 숲길이잖아. 그죠? 숲길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어.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7권이 아주 중요한데, 이 후기 하이데거의 아주 다 중요한 작품들이야. 지금 예도가 언급하는 게 폴트레거 운트 아우프제츠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이게 강령과 논문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또 논문이 또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퍼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프라이부르크 시기에 연구하고 강의했던 하이데거 전집 거의 43권부터 50권까지가 또 니체에 대한 연구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43권이 예술로서의 힘의 의지에 대한 거고, 44권이 그 하이데거가 니체를 서구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 서구 사유에서
니체의 형이상학적 위치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45권이 철학의 근본 질문들 이런 건데 그 뒤로 또 니체 연구가 쫙 이렇게 나가. 막 퍼져 있어요.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이데거의 사유의 특징은 존재 망각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면서, 그죠? 그 역사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존재와 시간 이후에 후기 하이데거는 존재의 은둔지로 물러나잖아, 그죠? 그래서 시를 해석하고 헬들린, 릴케, 그 다음에 또 예술 작품을 해석하고 깊이 있게 자연의 성스러움에 묻혀서, 그래서 농부를 아주 좋아했어, 하이데거는. 그래서 거기에서 존재의 성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사유를 하고, 사방세계가 존재의 성스러움이에요.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다양한 땅의 존재자들, 사물들, 그리고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자들, 이게 사방세계지. 이것들이 하나로 조화롭게, 그죠? 어느 누가 지배의 의지를 갖고 타자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에 감사하면서 존재자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연의 성스러움, 이런 걸 사유했다고. 신학을 공부한 이 기원이 죽을 때까지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교 철학이라든지 또 예술을 하면서 뭔가 좀 맥이 빠지고, 그죠? 또 나에게 아무런 내적 힘이 없다고 할 때 하이데거를 통하여 명상을 하면 또 힘이 살아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철학자예요, 그죠? 분명히 대가고 전집 100권 이상을 살 수도 없지만 읽을 수도 없어. 그걸 누가 읽겠어? 전공자도 못 읽어요. 그냥 중요한 것들 이렇게, 물론 반복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니체는 특히 오늘 강의는 홀츠베게의, 그러니까 숲길에 나와 있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의 말을 언급하는 부분, 그 다음에 48권 전집 Der Europäische Nihilismus, 유럽의 허무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 작품의 천착에서 왜 하이데거는 니체를 서구 형이상학의 마지막 완성자라고 규정했을까를 풀어내겠습니다. 근데 예도가 볼 때 오늘날 특히 프랑스에서 니체를 수용하여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의 해석이 일어나잖아. 예도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들이 다 그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니체 연구자로서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죠? 들레즈부터, 들레즈의 니체 철학부터 이제 막 60년대에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데리다, 특히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과 연결해서 니체의 사유를 갖고 막 해체해 나가기 시작하잖아, 서구 형이상학을. 그 다음 미셸 푸코, 정말 다양하게 니체는 프랑스에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니체를 정말 몰랐을 리도 없고요. 하이데거만큼 서구 형이상학 전통을 철저하게 파헤친 철학자가 드뭅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신학까지 해서요.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근대로 넘어오면서 데카르트, 칸트, 헤겔, 이런 연구를 한 자가 니체의 어느 부분 때문에 니체를
서구 형이상학을 파괴한 자, 그래서 그걸 넘어서면서 자기 자신의 철학을 수행한 자가 아니라 니체는 서구 형이상학의 완성자다, 이렇게 규정하게 되었을까?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그죠? 그 이후로 그 당시에 니체가 하이데거에 의하여 연구될 그 시기에는, 그죠, 니체는 사실 오해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역사적 어떤 철학적 영향사의 역사적 지평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니체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오히려 예술가들이라든지 또 니체의 삶 자체가 아주 극적인 게 많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를 초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니체를 예술가 세계에서 받아들여서 연구하고 문학, 그 다음에 특히 이념의 시대였잖아. 1, 2차 세계대전. 이념의 시대에 또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해석됐다는 거예요. 니체가. 특히 보이물러라든지 이 국가사회주의랑 연결하잖아. 물론 프랑스에서도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 융커라든지 에른스트 융커, 이런 사람들이 니체의 철학을 나치즘과 연결시키고 파시즘과 연결시키고 좌파 파시즘, 우파 파시즘, 그죠? 볼세비키. 그래서 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치적인 영웅의 탄생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정도였다고. 신학에서도 그 이후에, 이제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적 관심도 아주 깊이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 이후로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특히 하이데거가 이제 니체를 연구하게 되면서 뭔가 니체가 이제 문학, 예술, 뭐 이런 정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철학 안에서 니체가 연구되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과 연결해서 니체의 위치가 어딘지를 말한다는 것 자체는 뭐죠? 니체를 이제 철학자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이데거의 업적입니다. 야스퍼스, 그 다음에 칼 레비트, 이런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니체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칼 레비트, 그 다음에 야스퍼스, 이런 철학자들은 니체를 국가사회주의로부터 이렇게 점점 분리시켜서 사유하는 이런 방식.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니체는 거의 뭐 해방되는데, 이제 하이데거가 오히려 국가사회주의에 역적 비슷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또 통과하고 뭐 복잡해지잖아. 그죠? 재밌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하이데거의 니체 연구는 니체를 철학자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예도를 찾아와서 살로메와의 관계가 어떻고 이러면 자기가 니체 책을 하나도 안 읽었어. 하나도 안 읽고 이제 그 뭐 영화 하나 보고 그걸 갖고 자기가 니체를 다 안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야. 좋아요, 그런 게. 왜? 그런 게 이제 또 교양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그게 다다, 이래 생각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까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점도 안 되고 니체의 철학적 사유에 있어서 부분도 안 되는 걸 갖고 와갖고 뭐 살로메와 관계가 어떻고 뭐 사진을 찍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니체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환상에 빠져 있다라는.
지금도 그래. 지금 뭐 니체의 유명한 문구 하나 딱 이렇게 해서 뭐 하늘나라에 있는 니체가 참 웃을 일이죠. 철학적 웃음을 보낼 일인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니체 연구에 대한 지평이. 그런데 아무리 이걸 인정한다고 해도 하이데거가 니체를 몰랐을 리도 없고, 그리고 문헌적으로도 독일어를 했던 철학자로서 니체의 어떤 이러한 원문들을 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하이데거가, 그죠? 어떻게 니체의 철학을 서구 형이상하게 마지막 정점에 놓았을까? 그리고 이걸 넘어선 철학자가 자기다. 이제 이래 나가는 거야. 뭔가, 그런데 여기에 있잖아요. 데리다, 그 다음에 둘레즈, 미셸 푸코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 그걸 이제 예도가 풀어내려 그래.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 대단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전집에 퍼져 있는 니체에 대한 사유를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요 부분, 니체를 마지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대를 살았던 철학자로서 마지막 형이상학의 완성자였고, 자기는, 하이데거 자신은 이걸 넘어선 자다 라고 하는 그 맥락이 있다고,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거기에서 하이데거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제시하려고 그래. 재밌겠죠, 오늘도. 그 이유가 딱 하나야, 여러분. 니체가 85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1888년 말까지, 거의 헷가닥 할 때까지, 정신병원에 갈 때까지 남겨놓았던 어떤 마지막 유고 노트들이 있어. 그죠? 그게 힘의 의지야. 근데 니체는 그걸 포기해버려. 그래서 모든 가치의 가치 전도,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기획하다 또 포기하고 막. 그래서 결국 포기해서 이거를 최초 편집자들이었던 니체 여동생과 쾌젤리츠, 이게 다른 이름으로 페텔가스트, 니체의 아주 절친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최초에 편집돼서 나온 게 힘의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몬티날이라든지 콜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거를 여기에 뭐 각색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한 부분도 있고 뭐 손홀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몇 년 유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버린 거야. 또 복잡한 역사가 있어요.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 다시 수정되고 이게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니체의 의도대로. 그래서 대개는 몬티나리와 콜리판을 갖고,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KGW, 그죠? 그 다음에 니체 전집, 그 다음에 연구본으로 나온 KSA, 뭐 이런 건가요? 뭐 내용은 다 똑같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뭐라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니체 노트를 갖고 그냥 그대로 몇 년 유고 이런 식으로 써놓은, 풀어진 거예요. 이게 신뢰할 만한 거죠.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예도의 선생인 안드레아스 우어스 존머도 KSA에 근거해서 지금 코멘타리를 달고 전집을 완성해 가고 있잖아. 그죠?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를 마지막 형이상학자라고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힘의 의지를 권력의 의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응? 뭐 자라투스트라를 안 읽었을 리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이후에 그죠? 마지막 후기 니체의 어떤 그 얼굴에서 중요한 힘의 의지 개념과 영혼의 개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 하이데거는. 그런데 이거를 마하트를, 그죠? 빌레주얼 마하트를 힘이 아니라 권력으로 읽고 있다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 후기 하이데거 철학의 정수가 이런 질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존재를 망각하게 됐을까? 왜 과학기술 문명, 이게 후기 하이데거의 주제야. 과학기술 문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왜 존재를 망각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 허무주의를 사는 그러한 위기에 빠져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존재자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인간의 힘의 의지를, 권력의 의지를 강화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갑니다. 특히 전집 45권에 나오는 그룬트프라겐 데얼 필로소피, 철학의 근본 문제들, 그죠? 이 근본 문제들에서 이제 곳곳에서 나와요. 하이데거의 이런 사유는 피지스 개념을 이제 분석해. 피지스 분석. 이게 뭐 숲길의 주제예요, 이게. 이정표의 주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철학의 기여. 또 뭐 다양한 후기 작품들의 주제인 거야, 여러분. 그런데 특히 거기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세계의 존재자들, 그죠? 이 세계의 사물들의 존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과학 기술을 통하여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인들은 오히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사물의 존재가 드러날 때 감탄하고 경탄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탈존해서, 그죠?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시인보다는 농촌인들이 강하죠, 그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자연과 접할 기회가 덜해요, 도시인들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이 피지스의 어떤 조화를 망각하게 된 역사가 철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라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런 고대 그리스인들의 어떤 존재자들, 사물에 대한 감사와 경탄, 이런 것들을 이데어로 만들면서 인간의 이성이, 이게 이제 조금씩 변형되는 거야. 자연 개념이, 피지스 개념이, 인간의 이성이 언제든지, 그죠? 그 이데아의 영원성과 변하지 않음과 절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반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나갔고, 이게 뭔가 이제 대상화되는 거야, 점점 자연이. 중세는 신의 어떤 창조 계획의 원형으로서 이데아가 해석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신의 계시 안에서 이 세계를 본 거야,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어.
그런데 점점 악화되기 시작한 거는 이게 데카르트부터인 거예요.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스. 나는 생각한다. 나라는 개념도 근대에 나온 거예요. 나란 단어는 있었지만은 나, 개인 이런 것들이 고대인들한테는 덜했어요. 나의 개인주의는 철저히 근대의 산물이에요. 철학적으로도. 공동체 사회에서 이제 점점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사회였던 거야. 이 계몽주의를 통하여 이게 강화되죠. 그죠? 거기에 데카르트의 철학이 이제 코기토 에르고스, 그 코기토 안에서, 그죠? 이 세계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세계상의 시대에도 숲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대상화하는 거야, 이제. 플라톤 때는 그래도 아주 초기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연을 인간의 어떤 지배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존재에 감탄하며 경탄했던 이런 것들이 플라톤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됐지만은 상황은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중세 때도 그랬어요. 중세 때도 신의 계시의 빛 안에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봤기 때문에 그 근본 기분은 근대와 같이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다라는. 그런데 이 근대인들, 그죠? 이 근대인들의 어떤 이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철학 역시도 자기 자신의 코기토에 근거하여 진리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이 주체화는 이 세계를 객체화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요, 세계상인 거야, 여러분. 세계를 대상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과학기술 문명이 들어오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세계는 인간 중심에 의하여 인간이 자기의 편리나 이익을 위하여 이 세계의 사물들을 조작하고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의 의지, 이 이제 니체가 들어오는 거야. 권력의 의지. 이게 곧 뭐예요? 빌레주얼 마흐트가 하이데거는 빌레주얼 헤얼샤프트인 거예요. 빌레줌 헤얼션인 거예요. 지배의 의지로 이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니체가 마지막 형이상학자가 돼요. 뭐 칸트도 시간을, 그죠? 감각 내적 형식으로 갖고 가잖아. 그래서 오성의 어떤 도식화를 통하여, 시간화를 통하여 이 세계를 대상화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근대인 인간들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 세계를 조작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계산할 수 있는. 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현대로 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니체가 서구 형이상학의 환상을 보고, 그죠? 이 세계의 생성 변화하는 것을 저 이데아의 세계로 바꾸면서 가상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환상에 빠지게 했어요. 이 기독교가 함께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가.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저런 신의 개념을 믿지 않고 신의 어떤 존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 시대. 이 무신론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근본 기분인 거야. 그룬트 베슈틴뭉인 거야. 하이데거 개념이죠. 그죠? 그룬트 베슈틴뭉을 니체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죽음, 지금까지의 서구 역사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졌던
그 신의 죽음이 신이 사라지게 되는 경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극단적 허무주의를 갖고 오게 된 거야. 그리고 이 허무주의의 고통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니체가 제시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힘의 의지는 결국은 근현대인의 어떤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로 확정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하이데거의 진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니체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니체 연구가들은 하이데거가 과연 어떤 말년의 작품,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학, 우상의 황혼, 또 방그리스도, 에케 호모,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니체의 힘의 의지의 어떤 개혁과 연관되는 막 흩뿌려진 거예요. 특히 우상의 황혼과 방그리스도 이런 작품들은. 그 나머지는 그냥 노트로 둔 거야. 거기서 발췌가 니체가 출간을 했으니까. 근데 이 유고집과 같이 이 힘의 의지를 읽었을까? 자라투스트라만 읽어도 니체의 초인은 이런 지배의 의지를 갖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조작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이 초인을 그리고 있는가, 니체가? 그래서 얘도 이 부분은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데리다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갖고 하이데거를 곳곳에서 비판합니다. 존재 개념도 비판해. 과연 이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음으로부터, 그죠? 우리가 존재의 부름에 응답하고 존재를 해석할 때, 그죠? 언어의 부름에 응답할 때도 그 진리가 이렇게 은폐되어 있던 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은폐와 탈은폐가 그 배후에는 무의식의 왜곡은 없는 걸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도가 볼 때도 특히 정신분석과 철학과의 관계는 프랑스에서는 낙강 때문에 확고해졌어. 그 이후에 철학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곳곳 심리학, 다른 인문과학의 연구 영역에서도 니체는 프로이트와 락강 이전에 상당히 많은 정신분석학적인 연구를 수행한, 그리고 오히려 정신분석학자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게 이제 특히 데리다라든지 또 들레즈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은 완전 니체 연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무리 스피노자나 베르그송이 함께 들어있다 그래도 니체가 없으면 그런 철학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 차이의 개념을 가르쳐 준 거는 니체였어요. 그리고 안티오이디푸스에 나오는 그 욕망 개념도 니체의 힘의 의지라 그래요. 힘의 의지가 욕망이야.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서 아쉬운 점, 여러분들이 예도와 함께 지금 읽고 있잖아. 1차 자료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거야. 1차 자료를 읽어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배우고,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상과 기만에 빠져서 나 자신의 자아도취에 빠져서 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얼마나 많이 배우고, 이거 하이데거도 가르쳐 주지만은 니체와
이 하이데거는 다른 방식의 어떤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니체 갖고 안 되는 부분은 하이데거 갖고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니체는 철저히 의심의 철학자였어요, 여러분. 문화의 다양한 주제의 표면들, 도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미덕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다양한 주제들은 지금의 그 표면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배후를 들여다보면 어떤 신과 같은 절대 존재라든지 이런 초월적 존재가 가치를 설정해서 인간이 따르게 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이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표면에서 심층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어떤 발견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걸 문화를 갖고 해체해버리거든, 존재론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하이데거의 탈은폐와 은폐. 그래서 데리다는 오히려 알레테이아가 아니라 알레테이아가 드러나기 이전에 은폐의 상태, 비진리가 오히려 진리에 가깝다라는 거. 이 니체가 돌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이데거에게는 결핍되어 있었어요. 하이데거는 정신분석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이데거의 사유나 하이데거의 철학 역시도 정말 현대인들이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이데거 자신이 정신분석학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존재를 망각하게 된 그 망각의 역사를 추적하여 그것을 고대 그리스의 자연 개념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되찾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이 세계 안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것인가,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성스러움, 생태 문제, 오늘날에,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거기에서 나오는 병폐들, 정신병들, 이런 것들을 하이데거 역시도 치유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이건 니체랑 또 달라. 그런데 니체를 하이데거가 그 힘의 의지를 지배의 의지로 보고, 그죠? 마치 현대인들이 과학기술 문명을 통하여 자기가 권력을 얻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이용하고 계산하고 여기에만 빠져 있는, 거기에 니체의 빌레주얼 마하트가 마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일면적인 해석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러나 또 그 뒤에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니체 연구에서는 또 하이데거는 다른 이야기를 해, 또. 그러나 어쨌든 후기 하이데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힘의 의지, 과학기술 문명의 지배의 의지는 니체가 그것을 완성한 자로서 보고 있다라는, 니체의 개념이라는 거. 사실은 하이데거 철학에서 니체가 없어, 후설보다, 그죠? 니체 사유가 또 다른 방향에서 엄청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현상하게 머물지 않고 하이데거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철학적 사유를 제시한 인물은 니체였어요. 왜 이 세계는 무가 아니고 존재인가, 라이프치히의 이 질문을 자기 방식대로
그 존재함 가운데에서 물을 사유할 수 있는 이정표의 바스 이스트 메타피직의 어떤 주제죠. 그죠? 그거는 물을 사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 망각의 역사를 해체할 수 있었던 그 단초, 물을 사유하게 했던 그 단초는 훗셀이 아니라 프리드리히 니체였다. 누가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도가 다른 강의에서도 하긴 했어, 한두 번씩. 하이데거의 충실한 사유의 제자 가다머가 한 이야기, 진리와 방법 2부에서 이런 전체 서구 영의상학 전체에서 존재 망각의 역사를 비판하면서 방향을 틀 수 있었던 거 니체였어.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야. 가다모도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니체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야. 각주도 안 쓰고 쓰잖아, 그죠? 막. 예도가 이렇게 원서를 이렇게 읽어볼 때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니체에 대한 이걸 뭐 니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래 쓰겠어, 하이데거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철학자들은. 이게 바로 데리다가 말하는 저자로서의 철학자의 맹점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못 보는 이 지점. 그 맹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니체를 힘의 의지 개념을 이런 권력을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말했던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있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그죠? 어떤 자기의 힘을 추구하면서 지배의 의지에 노예가 된 현대인들, 이 수준의 니체의 힘의 의지의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자라투스트라 한 줄 갖고 다 무너져 버려요, 사실은. 자라투스트라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게 어디에 나와? 자기를 극복한다라는 게 이런 거야. 가장 큰 건 정신분석학적으로 봐야 돼요, 니체는. 오늘날은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죠? 예? 그랬을 때 니체는 오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불교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니체는 많은 부분이 소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환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거든. 자기 환상에도 빠지지 말고 네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도 빠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신을,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은 네 자신의 길을 끊임없이 가라는 거거든. 영원의기와 힘의 의지 개념도 이런 식의 어떤 권력으로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협소함은 들레즈가 자기의 니체와 철학에서도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힘 개념은 마치 인간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그런 뜻도 아니지만은 오히려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서구 형이상학의 환상을 깨뜨리고 이제 저 초월적 세계가 무너지고 남아있는 이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순간을 어떻게 긍정할 것인가, 생성 변화하는 이 세계를 어떻게 긍정할 것인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자기 철학이 오히려 하이데거의 철학적 사유랑 같이 가는 부분이 더 많아요, 오히려. 예도가 볼 때는 그래. 특히 이러한 허무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는다든지,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의 다른 점은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사방세계라든지 이런 거는 니체랑은 좀 달라. 확실히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도 진짜 많아. 근데 니체의 초점은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을 벗어나라. 완전 이데올로기를 걷어내는 어떤 그런 철학이야. 니네들이 빠져있는, 니네 자신을 못 보고, 그래서 거짓과 허상에 빠져있는 거기로부터 니네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응? 그 힘의 의지 개념의 힘 개념은 정말 그런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보스코비치라든지 그 당시에 다양한 어떤 물리화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이 힘 개념은 그래서 권력의 의지보다는 힘의 의지가 좋은 번역이에요. 힘 개념인 거야. 더 근원적인 거야. 존재 개념은 이미 힘을 해석한 거예요. 니체 관점에서. 생성의 알갱이요, 힘인 거야. 존재는 이 힘에 가면을 붙인 거야. 니체가 볼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근원적인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어떤 관계 설정, 힘 관계를 통하여 세계를 보는 니체의 최고 형이상학의 사유가 바로 힘의 의지, 영원히 회귀하는 이 세계, 이게 바다와 같은 거야, 그죠? 니체의 마지막 노트, 힘의 의지 노트에 1067번째에 나오는 유고집에 그 영원 회귀를 바다로 해석하잖아, 그죠? 거기에 이제 미셸 푸코가 또 이래 해갖고 또 뭐 바다의 모래사장 그거랑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유가 또 푸코한테 떠올랐을 것 같아. 맑아서 아무렴 마지막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하이데거는 니체를 그런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재미있었죠, 그죠? 많은 부분이 해결됐지. 안타깝게도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는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무의식을 갖고 표면에서 심층으로 들어가면서 정신의학자들이 환자를 치료하듯이, 그죠? 니체가 문화를 진단하는 철학자, 문화를 진단하는 의사 철학자로서의 그 부분은 못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니체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오해될 수 있어. 이게 해결되면서 이제 니체는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새롭게 해석되면서, 그죠? 지금도 해석되고 있어. 다양한 얼굴들 중에서 오해는커녕 오히려 인간의 근원을 제대로 파헤친 철학자로 간주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들레즈와 데리다, 락강, 그 다음에 락강도 뭐 엄청나게 많은 뭐 하이데거, 니체 다 끌고 오잖아, 그죠? 그 다음 미셸 푸코, 이런 철학자들의 어떤 공적이 있었다라는 거,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